오늘부터 바쁘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바쁘다라는 말도 좋지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웃으시면 안 돼요. 웃지 마세요. 두 번째, 침묵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침묵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욕을 한다든지 실수를 많이 해요. 침묵 자체가 공격이고, 침묵을 하면서 화를 한 번 더 가라앉힐 수 있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심리안이 생기는 좋은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J ENM 쇼호스트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회가 워낙 바쁘고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괜찮다가도 물리적으로 공격받은 게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그 무너진 데미지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나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말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게 되면 나의 이런 감정 소모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님이 오죠. 제가 손님에게 봉투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손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맨손을 들고 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사실 제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질문한 건데 공격적으로 답변이 오면 되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꼭 빼야 됩니다.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질문으로 답한다. 이건 좀 피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답변을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답변을 기다렸다 하더라도 질문으로 답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 여보 수건 챙겼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챙겼어. 안 챙겼어.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요. 이게. 그런데 수건을 챙겨야 돼? 수건 챙기라고 나한테 말했어? 이렇게 질문으로 답하는 순간 대부분 싸움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소모를 줄이는 건 사실 타인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방어적으로 나가거나 정확하게 인정하는 순간 상황은 대부분 종료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회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질문으로 답하는 걸. 이런 회피 커뮤니케이션은 타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방어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문은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요즘은 좀 빌런이 많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모임에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또 집단 모임 있죠. 친구들끼리. 그 모임에도 꼭 빌런이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를 나한테 툭 던져서 나의 하루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은, 빌런에게는 사실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합니다. 그거를 계속 역으로 가기 위해서 너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 너 긍정적으로 말해. 너 왜 그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빌런한테 제일 좋은 자세가 뭔지 아세요? 배형하듯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큰 파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올 때 그걸 거스르려고 억지로 자유형하고 저병하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지만 체력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루를 살다가 태풍 같은 빌런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냥 배영하듯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관계 또한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마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배영처럼 이렇게 계속 감정 소모를 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여러분한테 되게 계속 괴롭혀요. 이거 일 제대로 했냐? 뭐 A 했냐? B 했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저 혹시 머리 스타일 너무 예쁘신데 스타일링 어디서 받으세요? 라든지 지금 입고 오신 옷 너무 예쁜데 어디 브랜드예요? 혹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건 암암리에 당신은 나보다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꿔 생각하면 누군가 여러분한테 입은 옷이 어떤 브랜드예요? 헤어스타일 저도 비슷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물어보는 사람한테 되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극호감으로 바뀔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겁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상호작용적 심리조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훨씬 더 호감 있게 바뀔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되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역으로 받아치지 마시고요. 그냥 큰 파도에서 편안하게 배영한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그냥 조언만 구하면 됩니다. 야, 이건 네가 잘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네가 이건 잘 처리하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선배가 우리 회사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데 저 좀만 도와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웃으시면 안 돼요. 웃지 마세요. 근데 되게 저 속상한 게 이런 내용은 꼭 괴롭히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착한 사람들만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상처 준다 그러면 첫 번째, 절대 웃어주지 마세요. 두 번째, 침묵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침묵하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또 우리가 또 침묵을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도 생겨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욕을 한다든지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나쁜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첫 번째, 절대 웃어주지 마세요. 두 번째, 일단 침묵하세요. 침묵 자체가 공격이고 침묵을 하면서 화를 한 번 더 나도 가라앉힐 수 있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심미안이 생기는 좋은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왜 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범죄 심리학에선 골목길에 혼자 집에 갈 때 전화통화하는 척을 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전화통화하는 척으로 나 지금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할 거야? 몇 시쯤 도착하겠지? 그때 또 통화해?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언제 도착할 거라는 통화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게 어떤 신호냐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 되게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이런 말 했죠. 되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상처 주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한다는 걸 다 말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공격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본인이 나쁜 사람 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멈추게 돼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예를 들면 야, 민성이는 좀 약간 덜 떨어졌어.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웃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도 화내지도 않아요. 저한테 덜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되받아쳐 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차피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선배가 저한테 덜 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선배도 저한테 한 말이니까 제가 선배한테 덜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배 저한테 덜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선배 후배 괴롭히는구나. 상대방이 나에게 한 짓을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 같이 화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화내고 뭐라고 따지는 순간 쌍방과실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선배 덜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과실 100%, 나는 0%.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한 걸 만천하에 알리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절대 휘말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누군가 괴롭히면 잠깐 침묵하시고요. 웃어주시고요. 물어보세요. 나한테 이렇게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1980년대나 1990년대, 2000년대에도 제가 사회생활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때는 사용하기 조금 애매한 단계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되바라지거나 못된 후배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장 감정 소모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쁘다라는 말부터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나 바빠. 뭐 좀 부탁해요. 저 바빠요.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바빠서요. 너 이거 왜 못했어? 제가 바빠서요. 가족 간에도 너 왜 이렇게 일찍 못 일어나? 바빠서요. 너 결혼 언제 할래? 바빠서요. 이성 간에도 대부분 감정 소모는 바쁘다라는 말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바쁘다라고 말하면 서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상대방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모두 알고 있고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든지, 왜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지, 왜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모릅니다. 핑계대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진짜 바빠서 바쁘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지? 나를 왜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바쁘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바쁘다라는 말도 좋지만 정확히 나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어제 야근으로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오늘 아침 6시에 출근했거든요. 그 일을 아직도 마무리 못했습니다. 제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일을 부탁한 여러분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해가 되죠. 근데 반면 제가 바빠서요, 지금은 진짜 도저히 못 해줄 것 같아요. 온도차가 너무 심하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 바빠, 이게 아니라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게 힘들었고 지금 너무 이런 상황이라 오늘은 좀 둘이 편안하게 데이트하면 안 될까? 이거랑 나 오늘 바쁘니까 그냥 집에 있자.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대부분 현대사회의 감정 소모는 바쁘다라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쁘다라는 말 대신 여러분의 상황을 타인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타인입니다. 타인에게 조금 더 정성스럽게 설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까칠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까칠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몰 토크 하지 마시고요, 공감 토크 하세요. 왜? 까칠하지 않은 사람은 간단한 스몰 토크로도 되게 친해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좀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까칠한 사람은 스몰 토크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괜히 까칠한 사람이겠어요? 스몰 토크를 해도 예? 이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까칠한 사람의 마음마저 녹여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공감 토크입니다. 공감 토크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나의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진짜 오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나를 중심으로 했죠. 똑같은 말이지만 타인을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차 엄청 막혔을 텐데 오는데 안 힘드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똑같은 스몰 토크지만 이 공감을 한 스푼 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이 녹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객님 요즘에 금리가 너무 올라서 쉽지 않아요. 이거랑 고객님 요즘 금리가 올라서 상품 선택하는데 되게 마음이 쉽지만은 않으시죠? 되게 꼼꼼하게 보시죠?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도와드릴까요?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스타일이란 겁니다. 스몰 토크 하지 말고 공감 토크를 해라.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까칠한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라포 형성이라는 게 나의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상대방은 기름이에요. 여러분의 말은 물입니다. 기름에다가 물을 계속 던진다고 해서 이게 섞이겠어요? 기름인 상태의 사람과 융합이 되려면 기름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면 기름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잘 스며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이야기와도 좀 비슷한 맥락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에 1등에 당첨됐어요. 한 30억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미쳐 날뛰죠? 너무 좋죠. 전 너무 좋아요. 근데 상대방도 좋을까요? 여러분의 그 30억을 받아서 너무 격해져 있는 이 감동을 여과 없이, 희석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야, 나 30억 당첨됐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너 좋겠다. 너 부럽다. 배 아프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감정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100만큼 기쁘면 이걸 그대로 말하면 상대방도 100만큼 기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근육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운동하면 끊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과한 운동을 계속하면 알배긴다고 하죠. 그러다 또 끊어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정의 상태가 100이어도 상대방에게는 서서히, 천천히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해요, 사실은. 또 여러분이 너무 우울해요. 이성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너무 울적하죠. 이 울적한 마음을 감정 상태가 0인 친구한테 갑자기 마이너스 100을 들이밀어요. 상대방도 기분 나빠지죠. 우울해지죠.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한 번에 전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감정이 100이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로만 줄여서 서서히 이 친구가 나의 기쁨을 받아줄 수 있나? 서서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성 친구와 헤어졌을 때 나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 이번에 남자친구랑 좀 헤어져서 좀 그런 일이 있었어. 상대방이 야, 나도 헤어질 때 너무 힘들었는데 괜찮아? 받아줬죠? 그럼 그때부터 55, 65, 75, 100 서서히 기어를 올리듯이 전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감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과도한 감정 이입은 스트레스만 줍니다. 늘 말씀드리죠? 타인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감정의 기여를 올려가면서 이야기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엄청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절반 정도 서서히 상대방이 나의 기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번에 로또 30억이 됐는데 제가 자랑할 친구가 알고 보면 어제 파산했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주식으로 한 코인으로 한 2천만 원 잃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서서히 나 어제 뭐 당첨됐어. 나 돈 좀 벌었다. 상대방이 야 나도 어제 주식으로 한 2천 벌었어. 그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 어제 뭐 당첨돼서 돈 좀 벌었어. 야, 나 어제 주식으로 2천 잃었어.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때 멈춰. 야, 얼마 됐는데? 아이, 얼마 됐겠냐? 5등이지. 됐어.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할 줄 우리 어른이잖아요. 네,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감정 소모를 줄이는 루틴은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요. 짜증이 나요. 하루가 다 망쳐졌어요. 그랬을 때 A라는 친구는 나에게 짜증을 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친구랑 어떤 대화를 했지? 뒤로 거꾸로 천천히 걷듯이 아, 내가 이렇게 말했고 걔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화를 건드렸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서서히 기억을 되걷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키 큰 게 컴플렉스예요. 근데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넌 키 큰 게 보기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싫은 게 아니라 키 크다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체크해뒀다가 나중에 친구한테 야, 나 사실 키 큰 거 컴플렉스 있어. 그 말하지 마. 내 앞에서는 좀 조심해줘. 이렇게 되면 그 친구랑 감정 소모도 최소화되고 관계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나쁜 날은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혹시 내가 실수하진 않았는지, 혹은 상대방의 어떤 포인트가 나의 발작 버튼이 되었는지, 그거를 나 스스로 아는 게 오히려 나의 감정 소모를 지키고 줄이는 길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필버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은 태양과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한 6,000도 되거든요. 그 6,000도 되는 태양도 우리나라에 도달했을 때 몇 도나 될까요? 300도도 안 돼요. 혹은 겨울에는 어떻죠? 마이너스 막 40도까지 가죠. 30도까지도 가고. 그 6,000도짜리 뜨거운 태양도 지구에 닿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6,000도가 닿지 않으면 남극에선 차갑게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고 아무리 진짜여도 나의 감정을,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감정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진심을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6,000도짜리 태양도 여러분에게 닿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때론 아무리 노력을 해도 6,000도짜리 태양도 겨울일 때도 있잖아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아, 나의 마음은 태양이다. 태양도 잘 안 닿을 때가 있다. 열심히 노력하자.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여러분께 제안해봅니다. 일단은 호감이라는 거는 신뢰로 가는 그 티켓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호감이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의 신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호감을 사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감을 사거나 비호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아세요? 요즘에 직장에서 라떼는 말이야 보다 훨씬 더 꼰대로 여겨지는 종류가 어떤 종류인 줄 아세요? 바로 조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되게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혹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관계를 하다 보면 친구한테도 조언을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매일 자꾸 늦는 친구한테 늦지 마 라든지, 크게는 직장 후배한테 야, 너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조언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게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으로, 심지어 조언을 하면서도 호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이게 그 심리학적으로 칼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이론인데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스스로 깨달았을 때 조금 더 잘 변화하고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 늦지 마!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일찍 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너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너 뛰지 마가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 어떨까? 명령조가 아니라 조금 질문하면서 스스로 선택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디님도 혹은 구독자분들도 뭐 하지 마! 이러면 오히려 하기 싫거든요. 되게
이거를 심리학에선 그 청개구리 심리라고도 하잖아요. 되게 반발력이 생기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길라잡이를 만들어주는 말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게,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하루에 수십 번도 지시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거나 지시적인 말투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해가 아니라 이거 하면 어떨까? 너 짜장면 먹어가 아니라 우리 짬뽕을 먹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스킬인데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뿐만 아니라 세일즈맨이 타인을 설득할 때나 아니면 이성과 대화를 할 때, 부부 사이 혹은 가족 간에도 정말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된다 혹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상대방이 바꿀 수 없는 거는 무조건 침묵하세요. 그리고 바꿀 수 있다 그럼 얼마든지 조언하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지적을 해도 돼요. 바꿀 수 있다면. 쉽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여성분이에요. 머리가 깁니다. 친구가 어느 날 숏커트를 하고 왔어요. 어때요?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이미 커트한 거 못 바꾸잖아요. 그런 친구에게 야, 넌 긴 머리가 좋았는데,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을 조언하면 바로 사이가 틀어집니다. 어느 날 친구가 한 500만 원짜리 재킷을 큰맘 먹고 구매했어요. 이미 택 뜯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야, 너 솔직히 이거 안 어울려, 이런 말을 하면 관계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되게 관계에서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부분은 상대방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조언해버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상대방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좋아요. 충고도 좋고 조언도 좋고 심지어 지적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남자애가 지퍼가 열렸어요. 바지 지퍼가. 그거 가만히 냅둘 겁니까? 지퍼가 열렸어요. 가만히 냅두는 것도 좋지만 몰래 옆으로 가서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지퍼 열렸어. 말해주면 친구가 싫어할까요? 너무 고마워하겠죠. 혹은 걸어가는데 친구의 엉덩이에 뭐 묻어 있습니다. 그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뒤에 뭐 묻었어. 이걸 지적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침묵하세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냥 바라봐 주세요. 반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조언을 하는 게 가장 퀵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마틴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긴데 큰맘 먹고 숏커트를 했어요. 여기에 계속 집중하면 당연히 무기력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침묵하세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언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말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쉽게 말 잘하는 사람을 어디서 접하는 줄 아세요? 영화, TV, 드라마예요. 혹은 만화책, 애니메이션, 이런 시청각 자료,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TV로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접합니다. 근데 여기는 오류가 있어요. 삶은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TV에서, 드라마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 어떻죠? 말을 많이 해요, 주인공들은. 또 여러분이 지금 저를 시청하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로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말을 많이 합니다. 왜일까요? 말 잘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거든요. 대화와 말 잘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와, 주인공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네, 되게 멋있다, 그걸 일상으로 끌고 오잖아요? 투머치 토커가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주인공처럼 말을 많이 투머치 토커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더 빛나게 말해주는, 소위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조연처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조연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조연이 되는 순간 바로 아, 너는 되게 말을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심리학적 근거가 하나 있는데 이걸 허브 이펙트라고 해요.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순간 뭔가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고, 자랑을 많이 하면 거부감을 갖습니다. 반면에 겸손을 보여주면 호감이 유도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거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더 겸손하게 상대방을 더 띄워주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거.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첫 직장이 보험 영업사원이었어요. 근데 23 되게 어린 나이에 보험 영업 하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친구들도 직업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어디 좀 영업을 하러 가봐야겠다. 간 곳이 와인 모임이었거든요. 그 와인 모임에 딱 갔는데 그때가 12월이었어요. 한겨울에 제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성분이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아저씨가. 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새카마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저는 아프리카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또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럼 사자를 직접 봤나요? 그때부터 대하드라마 36부작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뭐 아내랑 이혼할 뻔했고 뭐 딸내미랑 싸웠고 뭐 무엇을 받고 저것을 받고 이게 잘못됐고 저는 거기다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우와 정말요? 대박이네요. 와우 이런 감탄사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3시간 내내 떠들었어요. 3시간 내내 본인만 얘기했어요. 저한테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민성 씨는 역시 영업하는 분이라 말을 잘하시네요. 이게 무슨 저는 그냥 우와 그래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더니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신이 나서 어린아이처럼 말을 했고 그 결과 저에게 민성 씨는 말을 진짜 잘하시는군요. 사실 말을 잘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조연처럼 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어도 괜찮죠. 사실 비언어가 주는 메시지는 언어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끄덕여주는 것 대신 상대방의 눈을 보고 끄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끄덕이면 안 돼요. 상대방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대방이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말할 때 끄덕여주는 것, 상대방의 눈을 쳐다봐주는 것, 혹은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는 것. 예를 들면 상대방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위로 없이 손을 한번 잡아준다 라든지 상대방이 정말 기뻐요. 그럴 때 같이 와우 소리 질러주는 것도 좋지만 눈물을 흘려준다든지 같이 웃어준다든지.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표현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멘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는 고개를 끄덕여주고 진중한 상황에는 한번 안아준다든지 비언어적인 표현만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맥락에 맞는 이런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영혼 없는 리액션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팁은 지하철 노선도처럼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영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도를 놓고 그 지도 위에 실제로 지하철이 위치한 곳만 표기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죠. 하지만 이거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선 어디로 갈아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디 있는지 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노선도가 사실 위주가 아니라 고객이 바라보기 쉽게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너무 상대방한테 팩트 폭행하지 마세요. 친구가 살이 쪘습니다. 야, 너 살쪘다. 왜 이렇게 많이 쪘어? 이게 과연 사실을 말했지만 좋은 표현일까요? 굳이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오랜만에 동창이 많이 만난 자리에서 팩트 폭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왜 어때? 관리하면 되지. 야, 뭘 살쪘다고 그래? 너 보기 좋아. 야, 건강이 최고야. 동물들도 힘들 때는 많이 먹는데 야, 뭐 우리 요즘 힘든데 이럴 때는 오히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굳이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필요한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인을 이렇게 민망하게 하거나 틀렸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되게 뭐 이런 말투 전문가라고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뭐 솔직하게 말한다고 민성 씨 발음 별로 안 좋은데요?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대화에 있어선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실에 근거해야겠죠. 너무 거짓을 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 사실보단 사랑으로 말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변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해라. 상대방이 듣기 편하게. 지금 현재 변화된 지하철 노선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에게 사실을 말하다가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자주 쫓겨나요. 사실만 말하다가. 되게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사실 말을 호감 있게 한다는 건 막 대단한 언어를 쓰고 막 대단한 지식을 갖고 화려한 언변에 막 정확한 발음 발성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혹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번 똑같이 말해볼게요. 친구한테 야, 너 약속 시간 체크했어? 너 약속 시간 체크했어? 10분 뒤에 너 약속 시간 체크했니? 집에 가기 전에 너 약속 시간 체크했어?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또 살이 찐 친구한테 야, 너 살 빼야 돼. 너 살 빼야 된다니까? 너 저번에도 살 빼야 된다고 말했잖아. 너 살 빼야 된다니까?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알았다고. 그만해. 저도 화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사실 득이 될 게 없습니다. 물론 칭찬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칭찬도 너무 계속해서 반복하면 감동이 떨어지는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게 좋아요.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첫 번째예요. 좋습니다를 반복했죠. 이걸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읽는 것만으로도 호감형이 되실 겁니다. 또 활용하기 좋아서 실용적인 책이에요. 방금 제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로만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훨씬 더 뭔가 읽고 싶어졌죠. 이렇게 표현의 스펙트럼을 넓혀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지 않나?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를 반복한다면 너 살 빼야 돼, 너 살 빼야 돼, 너 살 빼야 돼, 이렇게 타인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심리학적으로도 반복 노출 효과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노출한다는 건 긍정적인 정보에만 유효해요. 사실. 좋은 칭찬은 제가 아까 많이 해도 괜찮다고 했죠. 반면 부정적인 것에는 오히려 반발심을 삽니다. 반복 노출 효과. 왜 우리 캠퍼스와 그리고 학교에는 CC가 많을까요? 그리고 모임에는 커플이 많을까요?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주 보면 중요하고 호감 간다고 인지를 하는 것처럼 말 또한 긍정적인 걸 반복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너무 과하면 좀 힘들어진다 라는 것이죠. 말을 할 땐 임팩트를 줘서 딱 한 번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 책 한번 사주세요.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발심을 사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장 중요해요. 사실 호감을 사는 단계 중에 앞에 거는 다 실천을 안 해도 이것만은 실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이나 설득이나 대화는 상대방에게 선물하듯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구독자님 중에 혹시 술 못 드시는 분 계신가요? 술 한 방울도 못 드신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런데 친구가 구독자님께 100만 원짜리 술을 선물했어요. 나 술 못 먹은 거 알면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친구 생일에 이미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했습니다. 나도 친구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내 생일 때 답례품으로 내가 술 한 방울 못 먹는 걸 알면서 100만 원짜리 술을 준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먹지도 못하는 거. 좋긴 하지만 좀 애물단지죠. 그러니까 말이 그래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고 유익한 정보여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노이즈, 소음 공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물할 때 어때요? 고민 되게 많이 하시죠? 화장품 선물할 때 피부 타입이 뭐였지? 이게 맞을까? 괜찮을까? 제가 메이크업을 했나? 건성인가 지성인가? 엄청 고민하고 준비하잖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자꾸 육아 방법, 아이 용품 이야기, 뭐 육아 프로그램 이런 거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난 지금 임신도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고민인데 자기 자랑하는 거 오히려 기분이 나쁘겠죠. 반면 결혼 안 한 저 같은 총각한테 자꾸 막 부부가 가기 좋은 곳, 뭐 아이와 함께 떠나기 좋은 곳 그런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분이 좋을까요? 전 관심 없을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매슬로우의 존중 욕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자식이 없는데 자꾸 아이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존중을 못 받는 느낌이에요. 근데 반면에 제가 쇼호스트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저에게 쇼호스트시죠? 어제 TV에서 봤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작가시죠? 책 너무 멋집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인정받고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의 SNS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 자기 입으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SNS만 보면 그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 주로 돈을 쓰는 곳,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곳, 좋아하는 집단, 싫어하는 집단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딱 보고 가는 겁니다. 작가님 최근에 그 유명한 유튜브 출연하셨던데? 그럼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저 최근에 아시죠? 39만 유튜브 출연한 제가 제 입으로 못해요.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대단해서 나간 건 아니고요. 노력해서 어떻게 운 좋아서 나갔습니다. 당연히 호감이 시작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사실 말에서 호감이 생긴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배려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직업인지 이것만 미리 체크해 가서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호감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일단 설득 파트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은 게 첫 직장이 보험 영업 사원이었기도 했고 지금 직업이 또 쇼호스트다 보니까 전 일상이 설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타인에게 온 마음 다하고 정성만 다하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때론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간단한 심리학적 스킬을 사용하는 게 상대방과의 관계 혹은 설득, 협상에 훨씬 더 우위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 일상에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불가능하다는 말 대신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설득 되게 쉬워요. 그냥 가능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불가능하다. 아이한테 이러는 거죠. 밤에 잠을 안 자려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너 늦게까지 잠 안 자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일찍 자는 게 좋아. 일찍 자야 너 네가 좋아하는 내일 키즈카페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은 뭔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봐요. 스키 코치들은 스키 있죠, 스키 타는 코치들은 나무에 넘어지지 마, 나무에 부딪히지 마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나무에 부딪히지 마 라고 하면 나무밖에 안 보여요. 반면에 나무에 부딪히지 말라고 하면 나무밖에 안 보이는 반면 옆으로 잘 비껴나가 라고 하면 비껴나가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시킬 땐 무엇인가 하지 마 라는 말은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뭐 협상이거나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데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뭐 예를 들면 가족끼리 아이가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 한다고 해요. 놀이동산 가면 안 돼. 숙제해. 이것보다 너 지금 숙제하면 오히려 놀이동산이 아니라 해외여행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것에만 포커스를 두자는 거죠.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혹시 꿈이 있으셨나요? 전 옛날에 어렸을 때 실제로 헬기 조종사가 꿈이었어요. 진짜 꿈이었고 멋있었고 그걸 위해서 되게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혼냈어요. 야, 그 위험한 거를 왜 목표로 하냐? 왜 그걸 꿈으로 두냐? 그 위험한 걸. 그러다 보니까 저의 학창시절 내내 머릿속은 헬리콥터 조종하고 싶다,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고 싶다, 헬기를 타고 싶다. 결과적으로 제가 2020년도, 19년도부터 제 사비를 들여서 전 파일럿이 됐거든요. 실제로 헬리콥터는 아니고 경비행기 조종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땐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걸 해야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거죠. 뭐 심리학적으로도 사실 긍정적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데 희망이 생기면 행동이 따라와요. 하지마! 이러면 되게 막 주눅드는데 너 오늘 일찍 자면 놀이동산이 아니라 해외여행 갈 수 있어. 막 희망적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설득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기초공사예요. 신뢰감이라는 이 기초 과정이 없으면 그 위에 어떤 설득 스킬, 어떤 좋은 조건을 올려놔도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말을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말끝을 흐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흐리는 게 발음적으로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투로 흐리는 분도 있지만 이 흐린다라는 말은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요. 이걸 하면 됩니다 가 아니라 이걸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때 말끝을 뾰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품을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이거랑 이 상품을 드시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또, 자, 이 책을 읽으면 말투가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이거랑 이 책을 읽으면 좀 말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어떤 멘트에서 더 구매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끝을 흐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 안 해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민성씨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끝 흐려볼게요. 민성씨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좀 지켜보자고요. 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수락을 한 줄 알고 나는 안 했는데 오히려 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 신뢰감에는 꼭 말끝을 명확하게 잘 매듭 지어야 됩니다. 말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듭 짓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민망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거절이나 말을 할 때 끝을 정확하게 매듭 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신뢰도가 향상될 겁니다. 이거를 그 신뢰 회복 언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언어적 프레이밍 효과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변화는 되게 능동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개선은 수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다 변화하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살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실수를 했을 때 정확한 사과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나 개선점을 말해주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개선하겠습니다 보다 변화하겠습니다 가 훨씬 더 좋은 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뀌겠습니다. 네, 앞으로 바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멘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이 사이에 하나 더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손실 회피 심리라는 건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얻어가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거에 훨씬 더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홈쇼핑, 제가 또 홈쇼호스트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들이 이렇게 말 절대 안 합니다. 고객님, 방송에서만 3만원 세일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객님, 이 방송을 보신다는 건 이 물건을 언젠가 사실 건데 방송 끝나면 3만원 비싸게 사셔야 돼요. 이럴 때 훨씬 더 주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사면 3만원 깎아준다. 지금 안 사면 3만원 비싸게 산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에 고통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정의 달에 3만원만 추가하면 코스 요리가 업그레이드 된대요. 어차피 3만원 쓰는 거 밥 먹으러 온 거, 그 3만원 아깝지 않죠? 그런데 밥을 먹고 밖에 나왔는데 자동차 주차 딱지가 3만원짜리가 붙어 있어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와, 내가 저기서 딱지 끊었다. 내가 저기서 신호위반 3만원 끊었다. 난 저 길로 다시는 안 간다. 저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끊은 딱지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무엇을 얻어가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거에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을 준다가 아니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답니다. 여러분이 청바지를 사러 갔어요.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금 주면 2,000원 깎아줄게. 이거보다 카드 내면 2,000원 비싼데 후자가 훨씬 더 현금을 많이 찾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보험을 권유할 때도 고객님, 이번 달에 가입하시면 매달 6,000원씩 할인받아요, 보험료를. 이거보다 다음 달에 가입하시면 보상이 똑같은데요, 매달 6,000원씩 30년 동안 계속 내셔야 돼요. 느낌이 확 오죠? 한 6,000원씩 매달 30년 동안 계속 더 내야 된다고? 또 드라마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결혼해달라고 할 때 행복하게 해줄게 이러면 결혼 안 해요. 나랑 결혼 안 하면 한강에서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말해요. 좀 약간 손실 회피 심리.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네가 가져갈 손해를 말해주는 거. 약속 잡을 때도, 야, 나 월요일이랑 화요일 둘 중에 하나 되거든? 그 친구 평생 못 만나요. 야, 언제 만날까? 그 친구 못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나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 아니면 시간이 안 돼 라고 해야, 와, 저 친구는 월화 아니면 못 만나는구나, 그 고통을 느끼면서 월화 중에 빨리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설득할 땐 이득을 주지 마세요. 야, 나랑 있으면 재밌을 거야, 또 좋지만, 야, 나랑 같이 그날 안 놀고 집에 있으면 좀 울적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손실을 더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스킬은 이중 구속 스킬이라고 해요. 뭐 선택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겁니다. 상대방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알바생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술은 드실 건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이 술을 먹겠습니다. 반면 안 먹겠습니다. 답변에 안 먹겠습니다가 있죠. 그런데 일을 정말 잘하는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소주로 드릴까요? 맥주로 드릴까요?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소주와 맥주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물론 안 먹는 사람은 아예 안 먹겠지만, 술 드릴까요? 로 질문한 것보다 술은 맥주로 드릴까요? 소주로 드릴까요? 이미 상대방의 질문 자체가 예스밖에 답변이 없잖아요. 이걸 이중 구속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도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언제 만날까? 이런 식으로 이미 답변을 예스로 잡아놔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아들, 너 숙제 할 거야 말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들, 숙제 지금 할래? 오후에 할래? 이미 답변에 아니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 질문을 할 때, 설득을 할 땐 이중 구속 이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고객님, 구매하시겠습니까?가 아니에요. 고객님, A 옵션이 좋으세요? B 옵션이 좋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대방 설득에 훨씬 더 높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좀 약간 웃긴 포인트인데, 우리 미안하다 사랑하다 드라마에서 되게 웃긴 장면 있잖아요. 나랑 사귈래? 밥 먹을래?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어쨌든 그 예스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무조건 사귈 수밖에 없는 상황. 어쨌든 밥을 먹는 것도 좀 어떻게 사귀는 전조 단계였으니까요. 이렇게 일상에서 한번 내가 설득을 할 때 너무 질문을 노를 대답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굉장히 읽기 힘든 긴 문장의 글이 있습니다. 긴 글이 있어요. 딱 봐도 읽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이 글을 엄청 집중해서 읽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자, 샤넬백 신상을 90% 세일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이 글이 아랍어로 돼 있던 영어로 돼 있건 뭐 길이 길건 뭐 폰트가 작건 어떻게든 읽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사탕을 먼저 줘야 돼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보로 인식해요. 근데 반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인식이 된 건 스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긴 문장도 나에게 필요 없다고 인식이 되면 스팸 메시지. 샤넬 90%로 신상을 살 수 있는 거면 정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군가를 설득시킬 땐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먼저 제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설득의 달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하는 거랑 막 처음부터 막 이중구속이로 막 손실회피 심리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랑 스팸 메시지로 인식하느냐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느냐 인식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은 타인과 이야기할 땐 누군가를 설득할 땐 항상 사탕을 먼저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말하죠?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달콤한 사탕 줄까? 엄마가 안 주는 초콜릿 줄까? 이 자전거 지금 끝까지 타면 이모가 줄게.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를 설득할 때 사탕부터 주죠. 어른도 똑같습니다. 이 설득의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설득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 아시나요? 사람이 심정지 있을 때 골든타임은 4분, 또 비행기가 기체 결함을 느꼈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시간 9분. 이렇게 대부분 또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설득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설득의 골든타임은 정확히 시간으로 지정해 놓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 안 돼요. 이게 의사결정의 피로라고 심리학에서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100권 갖다 놓고 자, 이 중에 하나 구매하세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런데 책을 딱 2권만 갖다 놓고 자, 제가 이 책 2권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가 추리고 추린 딱 2권입니다.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거 어떤 걸 사셔도 실패 없어요. 100권을 준비한 것과 2권만 준비한 것. 아무래도 의사결정 피로도가 2권이 훨씬 낫겠죠. 실제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잼을 35가지를 진열했을 때보다 3가지만 진열했을 때 훨씬 더 구매 전환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는 너무 많은 걸 주면 안 돼요. 아까 그 이중구속 이론 맥락이랑 비슷하죠. 자, 뭐 밥 먹자고 했을 때 너 우리 언제 볼래? 아무 때나 보자. 그 친구는 사이버 가수 아담이에요. 절대 못 만나요. 언제 한번 보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야 그러면 다음 주랑 이번 주 둘 중에 하나만 돼. 딱 정해주는 겁니다. 스케줄이 안 되면 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 너무 많은 제한점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두 개, 그럼 3개, 많아봤자 3개입니다. 3개 정도 선택해서 자, 이 중에 어느 밥집에 갈래?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설득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버드에서 한 연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말할 때 막 안 하던 공식 석상에 올라가거나 뭐 발표를 하거나 뭐 마이크를 잡거나 카메라 앞에 서거나 그러면 되게 떨려요. 호흡이 가파라지고 호흡이 좀 약간 빨라지고 나도 모르게 염소 소리가 나오고 막 떨고 목도 막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착안해낸다면 이렇게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고 목이 막힐 때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만 해도 사실은 떨림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인가 말을 해야 돼요. 떨려서 말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럴 땐 잠깐의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냐면 숨을 들이마셔요. 예를 들면은 숨을 한 5초 정도 들이마셔요. 그리고 5초를 그대로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숨을 내뱉을 때 들이마신 시간의 2배를 내뱉는 겁니다.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홀딩하고 10초 동안 내뱉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이걸 3번만 하는 것만으로도 심박수와 여러 가지 몸이 진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거를 하지 아니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순간 말을 해야 되거나 중요한 상황에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겠다. 그럴 땐 이 호흡법 5초 들이마시고 5초 홀딩하고 10초 내뱉어라. 이걸 한 3번만 해도 여러분 실제로 떨림이 정말 괜찮아져요. 예를 들면 제가 호흡을 5초 동안 실제로 릴렉스가 돼요. 이게 들이마신 시간보다 2배 내뱉는다는 게 정말 내 몸에 집중하고 내 몸을 릴렉스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떨리는데 마음은 진정시킬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호흡으로 함께 연관시켜서 진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를 언어 자폭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마케팅 용어인데 언어 자폭이라고 합니다. 단점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건 언어 자폭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 진짜 심했어요. 흉터도 엄청 많고 빨간 게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를 하고 있고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무대에 쓰고 화장품도 팔아요. 자, 제가 이 이후에 저의 아무리 대단한 장점을 계속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여드름이 심했어? 그럼 지금 메이크업을 두껍게 한 건가? 그러니까 어떤 걸 연관 지어도 제 단점밖에 기억 안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스스로 단점을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을 말하고 또 단점되는 말이 뭐가 있죠? 욕하는 거, 비속어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내 입으로 단점을 말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욕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타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 입을 거쳐 나가면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 나에 대한 단점을 제일 먼저 듣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펙트, 피해는 내가 제일 많이 받아요. 타인이 아니에요. 이것을 심리학에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생각은 시간을 바꾸고,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은 나의 공간을 바꾸고 나의 주변 사람을 바꿔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상태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일에 아무리 푹 주무셔도 아침에 개운하다는 생각 못 해보셨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죠? 내일 또 일해야 되네. 에이, 내일 5시간밖에 못 자네. 아, 내일 피곤한. 그러니까 대부분 평일에는 공통적으로 자기 직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한 생각이 수면에 영향을 미쳐서 푹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음날 휴일이에요. 와우, 내일 오후 3시까지 자야지. 어때요? 아침에 눈이 벌쩍 떠져요. 여러분, 학생일 때 일요일에 늦게까지 자야지 마음 먹었지만 디즈니 만화동산 보려고 바로 눈 떠지죠. 그 이유가 같은 맥락입니다. 소풍 전날 어때요? 너무 설레이죠? 아, 내일 드디어 내가 소풍 간다. 소풍 날은 눈 번쩍 떠져요.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 여러분의 숙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무실 때 잠이 안 오시면 조금밖에 못 주무신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속으로 와, 너무 행복해, 너무 좋다, 내일 즐겁겠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주무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자리, 진중한 자리를 가야 돼요. 진중한 자리,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 데려가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엄청 친한데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그 친구 그 자리 데려갈 수 있나요? 아무리 친해도? 반면 조금 덜 친하더라도 언변이 굉장히 좋고 귀티가 나고 비속어를 안 쓰고 이런 자리 데려가도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누굴 데려가실래요? 친하지만 욕 많이 하는 사람 데려갈 수 있나요? 전 못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평소에 하는 생각과 평소에 하는 말은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갔다가 나쁜 곳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폭하지 마세요. 네, 좋은 얘기만 하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 장점만 말하시고 장점만 바라보려고 하시면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스킬이에요. 이건 여러분 진짜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되게 신기한 게 장점을 물어보면 장점 위주로 검색을 해요. 근데 단점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단점 위주로 검색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물건을 팝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갔어요. 근데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님, 어떤 좋은 점 덕분에 이 물건을 구매하셨나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왜 좋아서 이걸 샀지? 좋은 걸 검색하죠. 반면에 고객님, 이 물건에 단점은 없으세요? 하면 내가 이 물건을 샀지만 가만있어 봐, 이 물건에 단점이 뭐가 있었더라? 단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습관적으로 단점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PD님 저 섭외해 주셨는데 저의 어떤 장점 덕분에 저 섭외해 주셨어요? 그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요? 장점밖에 생각이 안 들죠. 그런 겁니다. 반면에 PD님 저 섭외하실 때 혹시 걱정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걱정이 없었어도 무슨 걱정을 할까? 단점을 검색하게 되죠.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하거나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 항상 장점 위주로의 질문을 하세요. 그럼 상대방은 장점만 검색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 질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안 좋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걸 검은 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왜 친구 중에 되게 얄미운 친구, 여러분 이거 악용하지 마세요. 얄미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되게 외롭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은 뒷담화 하는 겁니다.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에서 누군가 욕하죠?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얘 지금 어디 가서 내 욕도 하겠다. 그러니까 남의 욕을 하는 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욕을 하지 않으면서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야, 너 A라는 친구 만날 때 좀 불편한 거 없었어? 이런 단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그 친구 약속 시간이 좀 많이 늦지? 그리고 좀 밥값을 안 내더라.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동조하면 돼요. 대박 사건. 진짜? 쎄하더라. 야, 나도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상대방을 욕하지 않고 상대방의 단점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세일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물건 파시는 분들 경쟁사 욕하지 마세요.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경쟁사 욕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뭐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한 곳만 다닌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손님이 왔어요. 원래 어디서 헤어 받으셨어요? 아, 저 건너편에서 받았습니다. 에이, 저희 건너편은 뭐 예약도 안 되고 별로라던데요?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일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욕을 안 했죠, 경쟁사를. 그럼 고객은 말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예약이 안 돼. 정말요? 대부분 저희 집 오는 고객분들이 저 집 예약 안 된다고 일로 오세요. 그랬구나. 진짜였구나. 라고 얘기하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당일 예약도 되니까요. 앞으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경쟁사를 욕하지도 않고 되게 경쟁사를 고립시키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왔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대화에서 있어서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악용하지 마세요. 네,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로서 발전이 안 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잘 되는 사람을 질투로 바라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21살짜리 남자가 포르쉐를 타고 와요. 그럼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쟤 분명히 불법 저질릴 거야. 쟤 무슨 뭐 도박할 거야. 안 좋게 본단 말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이걸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선. 왜냐면 그 21살짜리 포르쉐 타는 애가 도박하는 애가 아니면 36살짜리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이걸 방어기제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일 거야. 사기쳤을 거야. 뭔가 편법이 있을 거야. 딱 방어해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욕하는 사람한테 인생의 노하우를 전달해 주려고 할까요? 이렇게 질투심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야, 너 신입이지? 너 21살인데 어린데 어떻게 포르쉐를 타? 방법 있니? 알고 보니까 주식 천재였던 거였어요. 대리님, 사실 제가 주식 천재입니다. 시드머니 얼마 있으세요? 저 따라오세요. 제가 사라고 할 때 사고 팔라고 할 때 파세요. 주식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대표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쩐지 야 너는 분해나더라. 야 넌 멋있더라. 대신 대리님, 저 대표님 아들인 거 남한테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 안 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알아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 사람 도박하는 사람이래, 뭐 못난이래, 막 사기꾼이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언을 구한, 호기심으로 다가간, 나만 특별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네, 너무 제가 방금 한 말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질투심으로 다가가지 마시고요. 호기심으로 다가가세요. 그게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호기심이 가득한 말투로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질투해서 나아질 건 없어요. 뭐 상대방이 못난 사람이 된다고 내가 일시적으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상대방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뿐이지 내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호기심으로 다가가서 노하우를 습득해서 나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섹시한 사람이 아니어서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좀 민망한데요. 이론이니까 사람은 어떤 곳에서 섹시함을 느낄까요? 섹시하다는 거는 뭐 몸매도 좋고 몸매도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섹시한 외모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잠깐일 뿐 60대에도 섹시할 수 있고 50대에도 어떻게 하면 섹시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심리학에선 카리스마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선 그 결과에는 자기 확신이 있는 말투에 사람은 섹시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말도 물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나에 대한 이야기, 나의 분야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확신이 있는 말투 있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말투 제대로 바꿔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매출 300% 증가시켜 드리겠습니다. 본인 분야에 확신 있는 말투는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에게 섹시함을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확신이라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 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독 이렇게 확신 있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은 확신 있는 말투에 섹시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너무 여러분의 말에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말은 차라리 더 공부하세요. 이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막 하지 마시고 이 말이 맞는지 이 말이 진짜인지 팩트 체크를 더 꼼꼼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몇 마디를 하더라도 확신 있는 말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에 뭐 챗GPT나 검색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확신 있는 말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섹시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전문 용어로 그 셀토크 개선이라고 해요. 사실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특이한 게 남한테는 따뜻한데 자기 가족, 본인한테는 되게 차가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따뜻한 말투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셀프 토크 개선이 뭐냐면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 자기 자비라고 해요. 본인한테 자비를 많이 베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한다고 했죠. 제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대한민국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더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부모는 누구나 처음이고 자식도 처음이잖아요. 결혼도 처음일 수 있고. 그러니까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그걸 너무 스스로 냉정하게, 본인의 자존감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깎아먹는 게 스스로예요.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존감을 가장 저하시키는 게 의외로 본인인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이것만 바꿔도 자존감이 확 올라가실 텐데, 내가 왜 이랬을까 이게 아니라 괜찮아, 오늘은 실수했고 내일은 더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왜 그 혼자 우주에 고립돼서 우주 안에서 이렇게 식물도 키우고 혼자 자급자족해서 돌아오잖아요. 그 영화의 주인공, 마션의 영화 주인공이 우주에서 생존을 하고 지구로 돌아와서 강의할 때 마지막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우주에 나가면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다.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다. 만약에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면 그때 다시 계획을 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인생은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단지 새로운 계획을 짜면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그래, 다시 해보자. 누구나 실수를 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다음에는 저렇게 해보자. 사실 제가 취미로 파일럿이거든요. 경비행기 조종을 해요. 실제로 파일럿 라이센스가 있는데, 제가 경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예요. 뭐냐면, 경비행기가 경기도 화성에서 이륙을 해서 충남 공주로 비행하는 데까지 한 30분이면 가거든요. 그 3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길을 몇 번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한 20번은 잊어버려요. 2분당 한 번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근데도 왜 화성에서 출발해서 길을 잃어버리는데 충남 공주에 도착할 수 있는지 아세요?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계속 조종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잡고 다시 잡고 다시 잡고, 그럴 때 자책을 하고 실망을 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려도 다시 잡고 다시 잡고 다시 잡고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니까 도달할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하고요. 그 최첨단 장비도 40분 동안 20번이나 실수합니다. 사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너무 자존감을 낮추지 마시고, 괜찮아, 누구나 할 수 있지, 다시 계획을 짜자, 이렇게 셀프 토크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다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건 만져본 적 있으신가요? 뭐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맛본 적 있으신가요? 전 자존감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존재하죠. 정말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면서 항상 웃고 다니죠. 이 자존감이 뭘까요? 사실 자존감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나다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를 고유성 인식 강화라고 해요. 고유성 인식 강화가 뭐냐면, 사람들은 비교해요. 30대는 20대랑 비교해요. 난 늙었지. 또 40대 되잖아요? 30대랑 비교해요. 30대가 어렸지. 50대 되잖아요? 40대 보고, 야, 저 때로 돌아가면 나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인만의 고유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복제되는 게 아니라 탄생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고유성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타인과 비교하기보단 어제의 나, 혹은 나의 정확한 기준을 잡아놓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 어때요? 내 나이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되면 되지. 뭐 이런 기준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살좀 찌면 어때? 고혈압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기준을 갖는다든지, 나만의 이런 기준을,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넘버원이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제가 쇼호스트 시험 볼 때 몇 천 대 1이었거든요. 남자 딱 한 명 뽑았어요. 그것도 2년마다. 그때 제가 옆에 있는 저보다 더 키 큰 남자, 더 멋있는 남자, 더 경쟁력 있는 남자랑 저를 비교했으면 저 떨어졌습니다. 저는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온리원이 되려고 했습니다. 넘버원이 돼봤자 넘버2가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항상 경쟁해야 되지만, 나만의 기준을 갖고 나만의 온리원으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딱 하는 순간 전 시험장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삶에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잡아놓은 기준에서 사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나 스스로 고유성 인식을 강화해서 나만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건 여러분 어떨까요? 남들은 잘하는데, 이거 대신 나는 지금 나만의 도로에서, 나만의 리그에서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한 번쯤은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귀티가 난다는 건 제가 정의한 겁니다. 귀찮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럽의 귀족들의 옷을 보면 어떻죠? 옷을 입으려면 혼자 못 입어요. 막 옆에서 막 입혀주고, 막 코로새 쪼이고, 밥 먹을 때 숨쉬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막 뭐 묻으면 힘들잖아. 그렇잖아요. 또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귀티가 나죠? 쉽게 구겨지는 소재, 그리고 관리하기 힘든 뭐 캐시미어, 또 쉽게 때타는 화이트 컬러, 화이트 톤, 이런 옷들이 되게 귀티가 나잖아요. 귀티가 난다는 건 귀찮은 것을 묵묵하게 꾸준히 노력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귀찮죠. 힘들죠.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고유성을 갖고 자존감을 지키려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귀티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꼭 두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꽃길만 걸으란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남들보다 더 나은 삶, 그리고 남들은 누워서 쉬고 있을 때 나는 뭔가 오늘보다 더 발전하고 싶은 미래지향적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꽃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밖에선 아름다워 보이지만 벌레도 많고 진흙탕길도 있고 가시도 있고 옷 뜯기고 막 아침 이슬 때문에 신발도 더러워지고 되게 걷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타인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와, 되게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꽃길을 걷는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성이었습니다. you